자, 97페이지 보시면, 불확실성 원리 하에서 이제 결정 기준인데, 아주 예전에 이제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두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꼭 잠깐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앞에 맥스가 나오는 거는 편익이겠어요? 비용이겠어요? 크면 좋은 게 비용이에요? 편익이에요? 편익이겠죠. 그럼 다시 맥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민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여기는 맥스로 연결할 수도 있고, 민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럼 이제, 맥스민, 맥스민, 맞죠? 미니, 맥스, 미니민이죠. 그러니까 앞에 맥스가 있는 거는 당연히 편익이겠죠. 크면 좋은 거는 뭐죠? 편익이고. 작으면 좋은 게 비용이겠죠. 이거는 쉬워요. 편익이 큰 것 중에 큰 거, 맞아? 편익이 큰 것 중에 큰 거. 편익이 작은 것 중에 큰 거. 편익이, 자, 큰 것 중에 큰 거는 일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됐다는 거야? 잘 됐다는 거죠. 편익이 작은 것 중에 그나마 큰 거는 일이 잘 됐다는 거요? 잘 못됐다는 거야? 그쵸. 비관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비용이 작은 것 중에 작은 거니까 이거는 무슨 기준이야? 일이 잘 됐다는 거죠. 그죠? 비용이 큰 것 중에 적은 거니까 이거는 무슨 기준? 이제 답만 알면 뻔하게 넘어가는데 같은 거는 낙관, 다른 거는 비관. 자, 잡으세요. 같죠? 맥스 같죠? 미니민 같죠? 이건 무슨 기준? 낙관적인 거. 맥스민, 미니맥스는 다르죠? 다른 건 무슨 상황? 비관적 상황이야. 비관적 상황. 다시 넘어갈게요. 근데 라플라스는 이게 여러분 평균 기대값. 라플라스는 뭐라고요? 평균 기대값. 동그란 1번. 평균 기대값 있죠. 부르비추는 주관적 확률입니다. 자, 세비지는 2번 최대 후액값을 구하고 후액값을 최소화하는 것. 다시 뭐라고? 후액값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밑에 한번 봅시다. 자, 가상사례인데 여러분 S는 여러분 상황이죠. 상황. 시츄에이션의 줄임말 뭐? S. 대안은 A, B, C, D가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비용으로 보면 A는 16이 가장 적죠. B는 10이 가장 적고 C는 33이 가장 적고 D는 20이 가장 적으니까 비용이 작은 것 중에 작은 거니까 10을 고르면 되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지금? 편익으로 최대 비용으로 보면 자, 무슨 말인지 잡으세요? 요거 미니맥스는 여러분 A 대안이 가장 최악의 상황은 30이죠. B 대안의 최악의 상황은 뭐야? 70이고 C는 50이고 D는 40이죠. 그 중에 작은 건 뭐예요? A죠. 30이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자, 비용이 그 대안이 발생하는 상황마다 비용이 가장 큰 걸 고르고 그 중에 작은 걸 고르면 돼. 맞죠? 밑에 가봅시다. 그래서 맥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밑에 한번 봅시다. 요거는 기출 97페이지 맨 밑에 기출 문제입니다. 예금, 채권, 주식 있고 호황, 보통, 침체는 상황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맥스는 너무 쉽죠. 숫자 가장 큰 게 뭐예요? 6이잖아. 뭘 고르면 돼요? 그렇죠. 주식을 고르면 되죠. 됐습니다. 맥스민은 잡으세요. 자,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2죠. 자, 채권이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의 최악의 상황은 마이너스 2죠. 자, 다시 2, 1, 마이너스 2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2죠. 그럼 맥스민은 뭘 골라야 돼요? 2를 골라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자, 맥스민은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 대안의 최악의 상황을 하고 그 중에 가장 맥스 큰 걸 고르면 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는 평균 기대값인데 이거는 여러분 라플라스는 너무 쉬워요. 왜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호황, 보통, 불황이 여러분 이거는 이 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쭈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이거는 3분의 1씩 발생한다라고 전제하고 해버리면 3분의 1로 나누면 되니까 똑같이 분모로 나누니까 분자가 큰 게 맞겠죠, 그죠? 근데 나는 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여기 0.5, 0.4, 0.1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모든 상황이 똑같이 발생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주관적 확률을 부여하는 거죠. 주관적 확률, 주관적 확률, 그죠? 됐습니다. 그 보면 이제 라플라스 있고 세비지 후에 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칠판함 이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는데 1분이 넘어가니까 자 2, 2, 2, 3, 2.5, 1, 그 다음에 6, 3,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게 이게 우리도 인간이 이거 세비지는 학자가 대단하죠. 자, 보세요. 호황일 때는 뭘 선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요거는 0이죠. 호황일 때 주식을 선택하면 내가 후회가 없잖아. 요거는 3만큼이니까 후회가 얼마요? 3이죠. 요거는 4조. 이해하셨죠? 보통일 때는 뭘 선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주식을 선택하면 이건 후회값이 0이죠. 여기는 얼마요? 0.5, 여기는 1이죠. 여기는 뭘 선택하면 후회가 없어요. 여기는 예금을 선택하는 게 후회가 없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조. 2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조. 그럼 자, 예금, 채권, 주식 중에서 여보자 후회값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럼 각 대안의 최대 후회값을 한번 골라보고 각 대안의 최대 후회값을 봅시다. 자, 그럼 최대 후회값을 골랐으면 맞죠? 가장 적은 게 뭐예요? 채권이죠. 다시 후회표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것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각 상황에서 뭘 선택하여 후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후회값을 다 골라줄 수 있겠죠. 각 대안이 후회값이 미니맥스니까 그죠. 미니맥스니까 후회값이 큰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죠? 그러니까 3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죠. 그 책에 보면 맨 끝에 3 선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무슨 기준이라고 한다고요? 세비지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다 찍고 있거든. 위에 가보면 세비지 기준을 미니맥스라고 하잖아요. 자, 다시 미니맥스는 뭐라고요? 이게 비용이죠. 비용이 큰 것 중에서 작은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비용이라는 게 후회 아니야, 후회, 그지? 리그레트, 후회입니다. 이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한 번쯤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 정도까지만 골라주면 돼요. 다시. 자, 여기 좀 어렵죠. 맥스민, 맥스민, 맥스민.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문제집 한번 펴봐요. 문제집 560번입니다. 자, 바로 가리고 560번 해설 가리고 해설 가리고 틀리면 혼납니다. 이거 방금 바로 설명했잖아. (156페이지) 문제집 156페이지 560번 3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맥스민을 구하는 거죠. 그죠? 맥스민을 구하는 거죠. 바로 딱 골라줘야지. 현우 아직도 고르고 있냐? 맞췄냐? 예! 소연도 맞췄다고 해줘. 쟤는 아직도 풀고 있어. 맞췄어. 윤정 맞췄어? 자, 맥스민이니까 편익이잖아요. 그죠? 그럼 A 대안은 가장 안 좋은 게 15조, B 대안은 22조, C 대안은 12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뭐예요? 22조. 20. 근데 이거는 여러분, 맥스는 너무 구하기 쉽죠? 맥스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숫자 가장 큰 100을 고르면 되죠? 이해하셨죠, 지금? 옛날에는 맥스 구하는 걸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맥스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맥스민을 구하는 게 가장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이해했죠? 이 정도 놓으면 풀 수 있죠? 생각외로 요거 많이 틀려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후회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여기서 후회표를 한번 작성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해서 놓으시는데, 그럼 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1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안이 3개가 안 나오고 보통 2개가 나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하십시오. 다시 돌아오서 우리 핵심 정리집 98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핵심 정리집 98페이지 보면 이제 비교 평가 선택입니다. 비 동그라미, 평 동그라미, 선 동그라미. 자, 여러분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자, 다시 짧게 합시다. 문정, 목설, 대탐, 결례, 어두 다 왔어. 그죠? 비평선. 자, 문제 정의에 실패한 몇 종 오류? 3종 오류. 방지하기 위해서 언어의 정책 문제, 구조화. 분류 분석, 경계 분석, 분류 분석, 인가 분석, 가정 분석, 이런 거 있고. 목표는 시험 잘 안 온다 그랬죠. 그죠? 뭐만? 승계는 뭐예요? 달성했거나 달성 불가능할 때 새로운 거. 정선랜드 알았지? 목표 수단이 위치가 바뀝니다. 플레이스가 바뀌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치, 던도, 대치 현상이 있고,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은 우리 방금 앞에 했지만, 자, 갑니다. 연장 갑시다. 연장, 경향, 추세, 시계열이죠. 보외, 외삽,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격변기법 있었고요. 자, 이론한 상관, 인과, 구간 추정, 경로 분석 있었죠. 자, 주관적인 거. 자, 델파이, 일반 문제, 정책 문제. 전문가, 전문가 앤드 이해관련자. 철저한 익명의 대면 토론 안 하지만 선택 익명의 나중에 공개 토론하죠. 합의를 유도하지만 갈등을 부각시킵니다. A, B 크로스, 무슨 영향 분석? 교차 영향 분석. 자유로운 분위기, 두뇌 폭풍, 무슨 스토밍? 프레이밍, 스토밍.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적극적, 소극적.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처럼 대안 선택에 편익을 보겠다, 맥스민. 비용을 보겠다, 미니민, 미니맥스 등이 있었다는 거고, 확률이 똑같다, 라플라스. 주관적 확률을 부여한다, 후르비츠. 후액값이 적어야 돼. 맞죠? 후액값이 적어야 돼. 세비지 기준. 5절. 비평선입니다. 갑니다. 넘어가고, 소망성 동그라미. 바람직스러움 동그라미,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효능공. 능률성 끝에 비용 편익 분석 밑줄 치시고, 공평성, 실현 가능성은 채택, 집행. 어떤 대안을 채택하고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행정법 제기, 행정법 제기.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능률성 판단 밑줄, 효율성 밑줄, 경제적 타당성, 뭐는 경제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소망성 기준 중에서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법이 뭐라고요? 바로 BC 분석인데, 이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대안이 능률적이라는 거는 파레토 기준이 있습니다. 1번 읽어볼게요.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정리시킬 수 없는 상태. 4번. 아무도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후생을 정릴 수 있다면 능률적이라는 거죠. 제가 그냥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도 그러면 이 정책에 반대하지 않겠죠? 파레토 기준은 만장일치야. 다시 뭐라고요? 파레토 기준은 무슨 일치? 만장일치죠. 만장일치. 여러분, 친구 10명이 점심 먹으러 가면 메뉴를 만장일치로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 안 되면 9명이 선택하는 걸 가야 돼요? 1명이 선택하러 가는데요? 1명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9명이 선택하는 거 밑에 있는 팔도 힉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기준은 맨 밑에 보면 형평성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여러분, 만장일치가 꼭 효율적인 것도 아니지만, 효율적인 걸 담보할 수는 있지만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번호가 좀 잘못돼 있죠. 그죠? 파레토에서 1, 2, 3, 4, 5 다음에 6이어야 되는데 다시 동그라미 3인데 그 동그라미 6으로 바꿔주시고, 파레토는 무슨 기준? 만장일치니까 개인적 관점에서 하는 거고, 형평성을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칼도 힉스는 총효용 밑줄 전체적 관점. 무슨 관점? 전체적 관점. 예를 들면 메뉴를 9대1이나 8대2로 갈리고 있을 때는 지금은 파레토 기준은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메뉴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관점이죠. 근데 8대2 정도면 8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관점? 칼도 힉스 관점. 그 대신에 잠재적 보상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FTA,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 이제 미국의 사과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과를 수입하면서, 잡아서 여러분, 자, 사과 재배 농민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죠. 그분들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수입 허용해주면서 우리가 자동차라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더 찍힌 게 더 크죠. 근데 그러면 농민들이 반대하면 파레토 기준에서는 안 되잖아. 왜?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늘어난 게 피해 본 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능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보상을 전제하고 있어요? 잠재적 보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칼도 힉스 기준은 맨 끝에 뭘 전제하고 있다? 잠재적 보상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칠레 FTA, 제가 포도 농민들 엄청나게 피해 본다고 반대했고 저도 막 동조했는데, 뭐 칠레 포도 씨 없는 이만한 고봉 한번 먹으니까 마음이 싹 녹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좀 보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재무 분석, 잠재 가격 별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섀도우 프라이스, 다시 무슨 프라이스? 섀도우 프라이스. 완전 가격에서의 경쟁 밑에, 가격 밑에다가 진정한 가치라 쓰세요. 진정한 가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해 준다는 거죠. 재무 분석은 시장 임금으로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세금 지불 이자는 비용에서 제외하는데, 재무 분석은 돈이 나갔다 들어오는 건 다 해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갑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이게 재무 분석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3시간 걸리는 게 1시간 걸리고 10명의 사망 사고가 아예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도로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여기 지금 300억의 비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베네핏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 도로의 베네핏이 이거는 돈하고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돈하고 사람을 나눌 수가 없죠. 나누는 거는 동일한 측정 단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계산을 화폐 단위로 어떻게 환산할까요? 이 방법론은 비용 편익 분석하는 분들이 엄청 잘했는데 한번 제가 직관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집 한번 봐봐요. 자, 예를 들면 2시간 세이버를 했다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2시간 더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10만 대가 하는데 그중에 60만 대는 자가용이고 40만 대는 영업용이야. 그러면 여기는 영업용은 시간당 3만 원을 받는데 자가용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놀러 가는 것도 여러분 휴가를 가는 것도 충전을 통해서 다음 노동력 생산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노는 것도 돈으로 버는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직접 일하는 게 3만 원이면 얘들은 한 2만 원 정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루 통행량하고 1년치를 이게 만약에 도로 사업이 보통 공공토목 사업은 보통 한 30년 정도 하니까 1년 단위로 계산해보고 이건 화폐로 계산할 수 있겠죠. 사람의 가치를 화폐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냉정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만약에 40세 자녀 둘을 둔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근로했고 60세까지 근로한다면 벌 수 있는 소득을 이제 사망사고 없어졌으니까 세이브 해준 거죠. 그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비용 편익 분석의 논리인데, 자, 갑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쏟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도로 건설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사업의 편익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기업은 아싸, 우리 집값 올라갔다면서 재무 분석에서는 편익인데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이게 편익이 아니에요. 왜 편익이 아닐까? 비용 편익 분석은 국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자, 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요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면 요 동네의 땅값이 이제 떨어졌겠죠? 차들이 이쪽으로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땅값이 떨어지겠죠? 또 한편 집값이 올라가면 누구는 좋아요? 집주인은 좋지만 월세 사는 사람들이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가 올라가고 전세값이 올라가잖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쪽이 플러스인데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쌤쌤이죠. 이게 비용 편익 분석이야. 재무 분석은 당장 내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아싸 좋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쏘는 거. 그 여기 이제 노동자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정부가 요 도로 건설하는데 노동자 고용해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요 지역에 또 돈 들어오니까 또 한 잔 마시고 또 뭐 사고 하니까 지역 경제가 살겠죠? 이건 이 사업의 편익이에요? 아니야. 근데 재무 분석에서는 당연히 이걸 계산하겠지만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노동자들한테 정부가 월급을 줬잖아.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이쪽으로 준 것뿐이죠. 이걸 우리가
페큐니어리. 무슨 현상? 화폐적 편익은 계산 안 해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새롭게 생긴 편익만 계산하는 거야. 물가 왜 계산 안 해요? 물가는 불량 가격으로 여기도 편익에도 물가가 오르면 비용에도 물가가 오르겠죠. 똑같이 오르니까 이거 계산 안 하는 아무 상관없어.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의 기입. 섀도우 프라이스는 이 노동자들한테 한 명한테 시간당 3만 원을 줬다. 3만 원. 근데 여러분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중요합니다. 시간당 3만 원을 줬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가치는 아니지만 한번 계산해 보면 정말 시장 가격으로 지금 다른 걸 얘기합시다. 요걸 얘기할게요. 군산에 가면 이성당에 꼭 가야 되지. 단팥빵보다 야채빵이 더 맛있다. 무조건 야채빵 사야 돼. 근데 이성당에 빵 사와 빵 딱 먹으면 밖에 보면 저기 새만금이 보여. 물론 안 보입니다, 사실. 그죠? 그러면 이제 새만금이, 여러분 새만금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시죠? 이 새만금의 편익이 뭘까요?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을 때 이걸 다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간 30만 톤씩.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개뻥이죠. 이게 쌀 소금기 빼는 데만 2, 30년 걸리잖아. 오케이, 내가 다 인정해 줄게. 자, 그러면 쌀 한 가마의 가격은 편의점에 가봤더니 20만 원이야. 근데요, 이게 한 가마에 20만 원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쌀 수입이 금지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쌀 가격은 한 5만 원이야, 5만 원. 그러니까 겉으로는 쌀 가격이 20만 원으로 시장 가격이 돼 있지만 그 뒤에 그림자 진짜 가격은 얼마예요? 5만 원인 거야. 이 쌀 한 가마의 비용 편익 분석할 때 진정한 가치는 시장 가격에서 왜곡될 수 있잖아. 시장 가격에서 왜곡된 가격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무슨 프라이스? 섀도우 프라이스. 그림자 가격, 잠재 가격에는 얼마 정도를 곱해줘야 돼요? 5만 원을 곱해줘야지 진정한 자원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 무슨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비용 편입 분석 갑니다. 99페이지. 목표를 정의하고 사업 존속 기간 밑줄. 비용 편익 추계한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해서 대안을 선택합니다. 리얼 밑줄. 리얼. 알았죠? 진정한 사회 상태의 변화, 사회 후생의 변화. 화폐적인 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거 나와있죠? 땅값 상승이라든지 소득 증대라든지 매몰 비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세금은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 안 합니다. 왜요? 경제성 분석이고 재무 분석이 아닙니다. 알았죠? 지금 내 재무 상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분석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기회비용 관점입니다. 그래서 잠재가격 밑줄. 잠재가격은 진정한 경제적 가치죠. 진정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자, 비용 편익을 다 계산했는데 요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이자율은 잘 알잖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00만 원은 내년도에는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의 이자가 곱해진 거죠. 그럼 이거 100을 묶어내면 1 플러스 알파가 되죠. 요거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이자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보내볼까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은 1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을 나누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년도에 100만 원은 올해 얼마인가의 문제죠. 자, 방금 해봅시다. 자, 베네핏과 코스트가 있고 0, 1, 2, 3, 4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볼게요. 0은 그냥 넣는 거야. 현재야, 현재. 몇 년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3년. 자, 공공토목사업은 평균 몇 년? 30년 정도. 자, 방금 우리 도로 지웠지만 도로사업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자, 극단적으로 여기는 0이겠죠. 방향이죠. 도로공사 중에는 편익이 없잖아요. 300억을 다 써서 10억씩 30년 동안 똑같이 10억, 10억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비용 편익을 나누려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이 300억은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1년 뒤에 10억은 현재 관점에서 계산하려면 이게 10억의 가치가 아니죠. 2년 뒤에 10억은 또 계산 가치가 아니죠. 이걸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걸 원금이라 해볼게요. 그럼 다시 그러면 100에 1 플러스 알파에다가 100에 1 플러스 알파에 다시 알파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알파를 묶어내면 1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갑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시험 나옵니다. 자, 요 10억의 가치가 할인율의 가치가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겠죠. 이해했어요? 다시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니까 편익이 작아지면 이게 1보다 작거나 비용과 편익을 빼면 0보다 작아지니까 공공통무사업을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높아지면 미래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서 사업을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그러니까 할인율하고 여러분 이자율은 내용상 방향은 정반대인데 현재와 미래의 교환 비율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죠. 이자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죠. 올해 100만 원은 내년에 얼마일까로는 이자율이죠. 내년에 100만 원은 올해 얼마일까? 우리가 왜 할인율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죠. 10년 뒤에 10억은 현재 10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할인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제 할인율이, 이자율이 높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반대로 가죠. 이게 이제 돈을 빌리는 입장하고 빌려주는 입장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은행에 가서 삼성이 10억만,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럼, 삼성이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 얼마? 0.1. 부평 공경단 원장님이 빌려달라 그러면, 공경단? 그래도 뭐 정경호 선생이 있으니까 내가 5% 빌려드릴게. 제가 가서 빌려달라 그러면, 당신 누구요? 이러면서 몇 프로? 20%.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는 멋있게 표현하면 내 신용의 가격이에요.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돈 많은 놈은 이자가 싹가고 돈 없는 놈은 이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떼일 염려가 없잖아. 노숙자한테 빌려주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빌려주면 떼일 염려가 많으니까 그만큼 뭐가 높은 거예요? 위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는 말은 내 이자가 높다는 건 나의 뭐가 높다는 거예요? 위험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웃긴 표현이죠.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우리나라 1,500원 해요. 우리 원화 가치가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지. 그래서 숫자는 올라가는데 평가절하라 그러지. 옛날에는 1달러를 1,000원만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0원 줘야 돼. 엄청나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안 좋아진 거지. 그 숫자는 올라가는데 저게 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기본적 관점에서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환율 올라가는 거는 평가절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자. 그래서 밑에 한번 봅시다. A. 동그라미 1번. 할인율이 낮아진 동그라미. 편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진 동그라미. 채택 가능 동그라미.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옵니다. 똑같이 할인율이 높아진다, 편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 채택이 불가능하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준비됐죠? 그럼 이제 NPV는 0보다 크면 밑줄. NPV는 0보다 크면 밑줄. NPV는 0보다 크면 됐습니다. 밑에 대규모 사업 유리하다 밑줄. BC 레이쇼는 나누는 거는 여러분 1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BC 레이쇼는 1보다 크면 됐습니다. IRR은 여러분 투자 수익률이에요. 밑줄. 높으면 높을수록 밑줄. IRR은 그냥 말은 NPV를 0으로 만들거나 BC 레이쇼를 1로 만드는 어떤 할인율인데 내용상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면 돼요. 뭐다?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크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크면 좋죠. 자, 페이백은 빨리 회수한다. 빨리 회수 밑줄.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밑에 비교가 재밌습니다. 자, 기업 사업은 비용이 100이고 편익이 150이에요. NPV는 50이고 BC 레이쇼는 1.5죠. 밑에 니언 사업은 비용이 5고 편익이 10입니다. NPV는 5억인데 BC 레이쇼는 2.0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다시 NPV 기준으로는 기업 사업을 선택하지만 BC 레이쇼 관점에서는 니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선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별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제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면 여러분, 기업 사업은 비용이 100이고 니언 사업은 비용이 5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업이 니언 사업보다 20배나 크죠? 그래서 다시 NPV에 올라가 보면 대규모 사업은 어떤 기준이 더 선호적으로 표현한다? NPV. 소규모 사업은 BC 레이쇼에 가서 동그라미 3번. 소규모 사업은 상대적으로 뭐가 더 높게 평가한다? BC 레이쇼가 더 높게 평가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이시 분석인데 효과를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별표. 있습니다. 이게 진짜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것만 강의하면 엄청 억울한데, 소연은 고등학교 때 한 학급에 몇 명이었어? 28명, 30명. 나 60명이었는데, 항상 제가 41번 아니면 42번이었어요. 정시니까 항상 41번 아니면 42번인데, 학급당 학생 수가, 여러분, 6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지금 초중학교는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지면 교육의 질이 좋아지는 건 맞지?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돈으로 계산하기 엄청 힘들죠. 그죠? 자,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하는데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정축하는 거하고 신축하는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돈하고 사람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한 단위는 항상 같아야 돼. 예를 들면 최소 비용 접근이 있고 최대 효과 접근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300억이라는 돈을 딱 쓸 수 있어요. 두 개 다. 알았죠? 그러면 신축을 하면 25명인데 정축을 하면 23명이다. 어느 대안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더 효과가 좋은 거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으면 좋은 거니까. 다시 동일한 비용 하에서 이렇게 비교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최소 비용 접근은 예를 들면 지금 20명이 되기 위해서는 신축은 500억이 드는데 정축은 700억이 든다. 그러면 비용이 더 적은 이걸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건 안 돼. 300에 20명 이거 나눌 수가 없잖아. 나누기는 단위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항상 하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끝났으니 쉽게 이제 예를 들면 학급당 학생 수를 도로 공원 500원이죠. 500원. 비용 효과 분석은 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500원 쓸지 도로 건설에 500원 쓸지 공원 건설에 500원 다리라고 할까요? 다리 건설에 500원 쓸지를 비교할 수가 없죠. 왜요? 계산을 하더라도 이거는 돈이고 이거는 사람이잖아. 돈하고 사람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비용 효과 분석은 다른 종류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여기는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비용 편익 분석은 이 두 개의 사업은 다르더라도 똑같이 500억 썼는데 하나 했던 여기는 600억이 나오고 여기는 700억이 나오니까 요거 하자고 할 수 있죠. 뭘로 다 환산해버리면 화폐 단위로 환산해버리면 이종 사업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비용 편익 분석이고 이종 사업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이죠. 갑시다. 밑에 보시죠. 비용 효과 분석 방금 밑줄 친 거 밑에 보면 화폐 가치로 환산 어려운 밑줄. 밑에 보면 이종사업 간 비교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옆에 비용 편익 분석은 이종사업 간 비교가 가능하죠. 이유는 뭡니까? 비용과 편익을 모두 무슨 단위? 화폐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이죠. 그죠? 화폐 단위로 환산. 써세요. 화폐 단위, 거기 있죠. 메뉴 줄에. 모두 화폐 단위로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사업이 비교되지만 비용 효과 분석은 이종사업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요까지만. 비용 편익 분석은 경제적 합리성 맞죠? 경제성 쓰시고 경제성, 능률성을 판단한다면 여기는 도구를 맞죠? 과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정축이 좋은지 신축이 좋은지 어떤 수단이 더 좋은지만 검토하는 거죠. 무슨 합리성? 도구 합리성, 수단 합리, 기술 합리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로 비용 효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재정법 38조 밑줄. 500억 앤더 300억, 500억 이상. 다시 뭐라고요? 500억 이상인 사업 중에 국고 지원이 300억 이상인 건설 정보와
근데 국고지원 상관없이 무조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교육 사업은 무조건 예비 타당성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얼마 이상? 500억 이상. 다시 얼마 이상? 500억 이상. 내용에서 경제성, 정책성, 균형발전, 계층화 분석법.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여기 여러분 그 A만, 자, 다시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 하면 여기 집안 보시면, 자,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대안이 능률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이 뭐라고요? 비시 분석인데, 공공사업은 화폐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있다 그랬죠. 그걸 뭘로 한다? 이시 분석을 한다 그랬죠. 양자를 잠깐 비교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제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예타야, 예타. 예비 무슨 조사? 타당성 조사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얼마? 500억 엔더 500억, 300억인데 여기까지는 나중에 외우시고 알았죠?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그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조사가 4개인데 요것만 우리가 지금 하는 무슨 분석이에요? 바로 요것만 비용 편익 분석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비용 편익 분석하는 제도 이름이 뭐라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그 예비 타당 조사는 조사 내용이 4개인데 요 첫 번째 것만 예타고 비용 편익 분석이고, 자, 정책 분석이나 균형 발전 분석이나 AHP는 우리나라 제도 무슨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안에 있는 거야. 알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 4가지. 다시 뭐라고요? 경제성, 정책성, 균형 발전, AHP. 됐습니다. 밑에 한번 가보시죠. AHP는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고 사티 교수 시험하면 나왔습니다. 우선순위 동그라미. 어떤 결정을 할 때 여기서 무얼도 이런 거 자, 이 사업에서 경제성을 우선해야 되는지 정책성을 우선해야 되는지 균형 발전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게 우리 무슨 분석? AHP 비교입니다. 요까지만. 자, 우선순위만 밑줄 치시고 넘어갑시다. 최근에 문제가 요 예타 면제예요. 예타 면제. 요 문화재 보건 남대문 써보세요. 남대문. 여러분 여러분 남대문 우리 불났다가 복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대문 복원했는데도 한 가봤더니 돈도 안 받더라. 여러분 남대문 복원하는데 돈이 500억 이상 들었는데 편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화재 복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너무 크죠? 이런 거는 예타를 하면 안 돼. 알았죠? 근데 10호가 문제입니다. 10호. 10호 별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별표. 그래서 가와 나의 요건을 갖추면 예타를 면제합니다. 알았죠?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러니까 잡으세요. 자, 여러분. 요 사업 자체는 예타를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타를 해봤는데 예타를 통과 못했어. 근데도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예타를 면제해줘. 이건 너무 우격다짐이죠. 시험 잘 나옵니다. 그냥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요건은 시험에 안 나와. 가와 나도 시험에 안 나와. 뭐만 나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없다? 면제할 수 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도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기억하시고 9번 타당성 조사는 거기 기술 동그라미. 예타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쉽습니다. 자, 아까 요렇게 이제 있는 도로를 요렇게 도로를 뚫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한번 해볼게요. 스판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수질이 가장 좋죠. 왜요? 어떤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웬만한 산이 다 하강암이죠.
옛날에는, 자, 여러분, 무식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옛날에는 도로를 왜 이렇게 안 뚫었을까? 옛날에는 터널을, 하강암 산을 뚫을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문제, 여러분. 기술이 있다고 해서 터널을 뚫어도 뭐가 돼야 돼요?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터널을 뚫을 수 있는지는 무슨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자, 경제성 있는지는 무슨 분석? BC 분석을 해야 된다. 기획재정부가 BC 분석을 하는데, 요 기술이 있는지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여러분, 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3분만 시간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미리 얘기할게요. 이렇게. 대충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날 제주도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가 무더기로 개량이 돼가지고 주말에 놀러 간 사람들 못 돌아와가지고 월요일 날 출근을 못 해가지고 이제 불륜 커플들이 다 걸렸어. 근데 지금 제주도는 사실 뭘 노리는지 아세요? 해저 터널을, 어때? 해저 터널. 이게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게 추자도거든, 추자도. 추자도를 거쳐서 해저 터널을 현우야 어떠냐?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옛날에는 안 나왔다가 최근에 이게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성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충분하대요.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타하면 이거 돼, 안 돼? 얼마, 엄청만, 뭐,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 근데 요즘에 여러분, 김포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 싼 거 2, 3만 원만 하면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있으면 멋있겠네 하는데 실제로 잘 이용 안 한단 말이야. 실컷 했는데 비용 회수 기간이 1,000년 걸린다니, 1,000년. 비용 회수 기간이 1,000년 걸린다 그러면 1,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거 해저 터널 무슨 문제다? 타당성의 문제와 무슨 타당성? 예비 타당성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